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이 해상, 어, 해상 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이 선화증권하고, 선화증권, 이제 운송증서라고 하죠. 운송증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물건만 봤죠. 이번에는 해상 여객 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해난 위난에 관한 것으로 공동 해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선화증권은 지금까지 해상 물건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류, 해상 물건 운송에 관한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요즘은 다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그처럼 여객 운송의 경우에도 일정하게 그러한 내용을 좀 보고요. 마지막에는 공동해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선박 충돌, 그 다음에 해난 구조, 이것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선박, 저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선박 우선 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이 이제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선화증권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해상운송증서라고 해가지고 해상 선화증권과 해상운송장 웨이빌이라고 하는 이 해상운송장과 선화증권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상법 총칙에서 보였죠. 참고증권 공부하셨죠? 참고증권 그렇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 이런 것들은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상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음수표법에서 유가증권을 공부하면서 또 이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도 약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제 이 선화증권과 같이 되는 건데 선화증권은 특징이 뭐냐면 배라고 하는 거죠. 배와 관련돼 있는 배의 화물과 관련되어서 발행되는 그러한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운송이니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쉽게 이야기해서 송화인은 뭐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물건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송화인이 구두 망클레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운송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미국까지 배송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갑니다. 미국에서 할 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구두 무슨 품질의 어떠한 성질의 것을 구두 망클레를 당신한테 줬으니까 당신이 받아서 이것을 운송하고 있다는 증서를 써주세요 라고 발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 발행해 준다. 이게 바로 선화증권이죠. 그래서 운송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송화에는 뭐 은행에 가서 이걸 가지고 돈을 좀 차용을 하거나 이 선화증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수화인한테 보내죠. 수화인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수화인은 뭐냐면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인은 이 선화증권을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선화증권 소진한테 물건을 내주겠죠. 그럴 경우에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화인이 이 선화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운송인한테 이 물건을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선화증권은 뭐냐면 유가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은 약합니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뭔가에서 표시하는 거. 뭔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일 수도 있고 돌조각일 수도 있고 대리석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종이에다 하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음과 수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가증권의 하나다. 유가증권인데 이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뭐 회사가 운송하고 있는 그 박스 선화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자임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분하고 싶으면 그 선화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손도 대지 않아도 그 물건이 저한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의 이전이 되는 것, 물건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면서 물건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유가증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이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여러 가지 지시증권성, 자, 지시증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난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인은 뭐죠? 앞에서 물건을 준 게 없으면 선화증권을 발행한 게 무효가 되는 거. 요식은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 문헌증권성,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예컨대 여기에 구두 망클레라고 돼 있으면 망클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망클레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운송인이 여기에다가 구두 1000컬러밖에 안 받았는데 선화증권을 10,000컬러를 발행했으면 나머지 9,000컬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선화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거짓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헌증권성, 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이 있는 거. 상환증권성은 상환하다,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 물건을 받아가면서 선화증권을 돌려줘야 되겠죠. 인도증권성은 넘겨주는 거, 처분증권성은 선화증권 처분으로 해서 그 물건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화증권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운송물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화물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소지는 목적항에서 물건 인도 청구권을 갖는 권한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종류는 수령이냐 선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시 방법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미 앞에 관계된 상법 시간에 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이름을 쓰는 거, 지지식,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 지시, 그다음 무기명식은 이름을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소지인하게 되면 이것을 갖게 되는 거.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음수표법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선화증권의 발행은, 발행의 당사자는 누가 발행할까요? 운송인이겠죠? 운송인이 누가 용선자라든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한 통 또는 여러 통,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화인이나 용선자가 청구를 하게 되고 해상 운송이라든가 선박 소유자는 그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선화증권에는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은 가볍게 봅니다. 자,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은 우리 법에 선박의 명칭과 국적과 톤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려면 송화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물의 외관 상태가 어떻다는지, 용선자가 누구고 송화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수화인이 누구고 통지 수령이 누구고, 여기서 발행자가 누구고, 이 선화증권을 발급받을 자, 수령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겠죠. 선적항이 어디고, 양육항은 어디고, 운임은 얼마고, 발행지는 어떻고, 발행연원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화증권에는 자, 누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받았습니다라고 누가 사인할까요? 운송인이겠죠, 운송인. 자, 물건 송화인이 물건을 이렇게 싸들고 오면 이것을 선박에다 싣고, 이거 선박이 누굽니까? 운송인이죠. 운송인이 이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 운송인은 물건을 송화인이 보내준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 등의 물건들이 있더라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것을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송인이 몇 통을 발행했는지, 그 다음에 운송인의 이름이 뭐고 상호가 뭐고, 그 다음에 주된 영업소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이것을 발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등본도 교부를 청구가 있는 경우는 역시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양도는 기명식 또는 지시적인 경우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자, 배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음수표법 시간에서 자세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배서라고 하는 것은 등 뒤에다가, 등배자잖아. 등배자에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서해주세요. 그러죠. 이서해주세요. 이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송리자, 글서자. 안에다가 써달라고 하는 거니까 뒷면에다가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수표 뒷면에 뒤집어서 나승성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딱 이렇게 써서 사인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배설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도 역시 이렇게 배설해서 넘어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 만약에 김영식 선화증권에 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무기명식 이름이 쓰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름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배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기명식 또는 소진 출급식 선화증권은 단순한 이 교부로서 양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화증권의 효력. 자, 우리가 선화증권, 화물상환적, 유가증권에 여러 가지 있을 때 효력을 했을 때 물권적 효력이 있고, 자, 물권적 효력이 있고, 채권적 효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구절절 여러 가지 밑에서 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실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두 망클레라고 여기가 적혀 있으면 구두 망클레를 받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구두 망클레를 받지 않았다라고 때를 쓰는 거. 예컨대 1000컬러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구두라고 써있는데 여기다가 운동화라고 뭐 가지고 따지는 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채권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화증권을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선화증권이 전전 유통되면 나중에 이 선화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 구두 망클레에 관한 이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 C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 구두를 박스를 찾아가지고 B한테 주고 또 B는 다시 운송인한테 박스를 찾아와가지고 C한테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선화증권을 단순히 이렇게 교부해서 넘겨줌으로써 이 구두를 담고 있는 박스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된다? 종이 쪼가리로 인해서 권리가 계속 유통되는 거. 이건 뭡니까? 물권이죠. 우리가 이 물권법을 민법의 물권법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자, 부동산은 판다는 건 합의죠. 합의 플러스 뭐가 있었죠? 등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동산은 어떻게 되죠? 합의와 뭐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죠.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물건 팔게 하면서 말만 하고 물건 안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물건을 넘겨주는 거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물건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 증서를 넘겨줌으로써 물건을 실제 넘겨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종이 쪼가리로 넘겨주더라도 실제로는 동산에 관한 권리가 넘겨지는 것처럼 외관을 띄는 것, 이러한 것을 물권적 효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적 효력에 관한 판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물권적 효력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운송물에 행사하는 권리 취득에 관해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방금 설명해드렸죠. 인도라는 것도 뭔지.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육항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는 자, 선화증권을 예컨대 수통을 발행했다. 세 통을 발행했다. 그러면 자, 갑도 달라, 을도 달라, 병도 달라. 자, 갑, 을, 병 세 개가 들고 있습니다. 자, 운송인이 배에다 와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달라, 이 사람도 달라, 이 사람도 달라. 만약에 한 통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수통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각자 다 달라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 사람한테 몰매 맞죠? 어떡합니까? 이것을 공탁을 해버리겠죠. 그렇죠? 이것을 제3의 장소에다가 물건을 맡겨놓고, 자, 여기다 맡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육항에서 여러 통의 선화증권의 한 통을 가지고 온 자가, 자, 이 사람의 을병은 달라고 하자는데, 만약에 갑이 달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혼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통의 선화증권 중에 한 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데, 자, 물건을 받아갔으면 뭡니까? 을병이 갖고 있는 선화증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는 지체 없이 선장은 어떻게? 나 머리 아파. 둘 다 같이 달라고 해. 너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막 동시에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물건을 어떻게 한다? 공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공탁을 하는 것은 제3의 기관에다가 맡겨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찾아가 라고 하는 거죠. 공탁을 하게 되고 통지를 발송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일부분을 인도하고 나서 다른 부분, 요 부분만큼만 인도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줘 라고 했을 경우에 요 나머지 부분도 공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있는 내용입니다. 양육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는 선화증권의 각 통, 즉 선화증권 모두를 세 통이면 갑을 병, 이 세 사람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모두 받아야만 이것을 양도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양육항 외에서. 자, 공탁은 뭐죠? 공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 채권 시간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을 이해하시겠지만 제3의 기관에다 맡겨놓고 이것을 찾아가라 라고 통지함으로써 이 채무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공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용선계약과 선화증권. 자,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서 추정이 되겠지요. 제3자가 선의로 선화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운송인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제3자는 송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선화증권입니다. 전자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인데 자, 선화증권은 우리가 기존에 뭐였습니까? 이 종이조각에다 썼죠?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는 또 써주죠. 뭘로? 배에서 의해서 넘겨줬죠. 그렇죠? 물론 이제 무기명인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교부를 통해서 가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증권은 종이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전자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컴퓨터 등록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등록기관에다 해서 자, 갑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거쳐 나와서 을한테 발행해 줍니다. 을은 다시 또 이걸 비행한테 넘겨주려면 이 전산센터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비행하러 가죠. 이 기록이 전부 여기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관련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전자어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등록기관, 전자등록기관에다가 어음 등록기관이죠. 이 등록기관에다가 하는 것처럼 선화증권도 이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상으로 전자선화증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진정성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화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얻어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은 전자어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어떻게 구현되는지 교환을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등록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발행은 역시 선화증권에 동일하게 발행되는데 다만 뭘로? 전자적으로 발행이 되고 그것이 전자서명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전자서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종이가 지금까지 문서가 종이로 이루어졌죠. 이게 선화증권이었죠. 이게 뭡니까? 전자문서죠. 컴퓨터에 나오는 전자문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명을 했죠. 서명이 어떻게 갔죠? 전자서명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서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공인인증서입니다. 여러분들 금융거래할 때 은행 가서 돈 찾고 출구표에다 도장 찍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게 전표에다가 얼마, 입금액 얼마, 뭐 찾는 금액 얼마 해가지고 근데 10만원 하고 여러분들 이름 쓰고 도장 찍었죠. 옛날에는. 이걸 전부 뭘로 한다? 이걸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자문서와 전자문서 서명은 뭐다? 이것은 1999년도 7월 1일부터 발효한 전자거래기본법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해도 종이문서와 기존에 우리가 도장 찍었던 그런 서명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의 토대를 근거로 해서 전자선화증권도 이런 식으로 전자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는 뭐죠? 배서죠. 배서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배서 아까 이제 설명했죠? 갑이 등록기간을 통해서 배서를 하고 다시 을로 오고 을은 다시 등록기간 갔다 비용으로 가고 비용은 다시 갔다 정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 등록기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정의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등은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실 분들만 알면 되시겠죠? 그런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상 화물 운송장 Seaway Bill.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은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 해상 화물 운송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무에서 선화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면서 운송을 증명하고 그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운송 채무가 이행되는 운송증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eaway Bill 이게 해상 화물 운송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인증성, 요식증권성, 면책증권성 다 했죠. 지시, 상환, 인도, 처분 앞에서 선화증권에서 관련 내용들이 다 이해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헌증권성은 뭡니까? 문헌은 뭡니까?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구두 10,000클레를 받았다라고 써놨으면 1000클레 받았다고 항변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상 화물 운송장에는 해상 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을 즉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발행 및 발행에 관한 책임 및 효력에 대해서는 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해상 화물 운송장의 효력은 첫 번째가 추정적 효력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해상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하고 선적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상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그대로 운송물을 운송인이 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선적되었구나 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은 선의 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선의의 운송장 소진에 대해서도 그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한 운송물과 상이함을 증명해서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선화증권은 뭡니까?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여기다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대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해상 화물 운송장 Seaway Bill은 뭡니까? 이거는 유가증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떴던 구두 10,000클레 기재했다 하더라도 1000클레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뒤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화증권과 다른 점이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적 효력. 면책은 뭐죠? 자, 그거를 보고서 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거죠. 자,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면서 수령인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즉, 해상 화물 운송장의 수령인이 나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인인 여러분은 저를 확인해보고 나승성을 확인하고 저한테 물건을 건네주면 제가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해상 화물 운송장과는 역시 선화증권과 동일한데 다만 양도성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선화증권과 대체로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과의 차이는 뭐냐? 선화증권은 상하증권성이 있죠. 그래서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게 운송물이 인도되면 어떠한 경우도 운송인이 그 책임을 면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해상 화물 운송장에 있어서는 이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즉 뭡니까?
선화증권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은 뭡니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화증권과 맞교환해야 됩니다. 물건을 건네주고 선화증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화증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물건을 달라고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선화증권의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이 상환증권성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건네줬어요. 근데 나중에 화물상환증을 선화증권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다? 대항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해외상 화물 운송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반드시 뭐다? 선화증권과 상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에 운송인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자신이 물건을 건네줬다라고 하는 때 우리가 이야기되는 게 뭐가 있었죠? 보증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상법 총칙 시간에 보증도 또는 가도란 말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증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보증이나 제3자가 보증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가도는 그 사람을 믿고 그냥 건네줬어요. 그러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건네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법적 효력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보증도. 이 보증도라고 하는 것은 자,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그냥 믿고서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의 정당한 선화증권 소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도로 인해서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하지 않고 물건을 내준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화증권과 상관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원칙은 상환을 통해서 물건을 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상환을 통해서 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환하지 않고 내준 경우는 책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증도로 인해서 선화증권은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판례의 취지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건 뭐냐면 자, 선화증권을 배웠습니다. 선화증권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해물상환 운송장 C웨이빌 요거를 공부했죠.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 자, 첫 번째 차이가 유가증권이라는 거. 이거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두 번째가 자, 여기서 면책이 있어서는 면책이 되려면 반드시 상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상환을 하지 않으면 면책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상환하지 않더라도 수령인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 그 사람이 수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정당한 수령인이라고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것은 상환하지 않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환이 안 된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화증권과 해상 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이 해상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지만 그 기본적인 차이는 유가증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경우는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화증권과 상환되어서야만 면책이 가능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 보증도라든가 가도가 있다. 그 다음에 해상 화물 운송장은 면책이 비교적 그 수령인을 정당한 수령인을 믿고 거래한 경우는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